네, 유럽연합은 배출가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합니다. 이게 K 배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실 텐데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지내셨죠? 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추운데 네. K 배터리에는 좀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마침 그 EU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서 네. 유로 7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한층 더 강화된 규제였는데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예. 유로 6에서 네. 유로 7으로 바뀐 게 사실은 24년 5월 달이거든요. 그때는 막 시끌벅적했었어요. 네, 예. 근데 발효는 20일 후에 보통 됐는데 이게 뭐 유예가 됐습니다. 상당 기간. 그래서 승용차 및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뒤부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하반기? 됩니다. 이제 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럼 딱 1년 정도? 그렇죠. 예, 아직도 예, 이제 예. 그 정도 남았다라고 보는 예. 거고요. 버스, 트럭 등 같은 경우는 상용차잖아요. 이거는 발효일로부터 48개월 뒤니까 28년 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주제를 갖다가 새삼스럽게 꺼냈냐면은 사실은 내년 하반기부터 유로 7이 이제 그 승용차 및 승합차 부분에 본격화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사전에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준비할 타임이 됐다. 그래서 이 유로 7이 K 배터리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네. 예. 그럼 이게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이걸 좀 네.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유로 6하고 유로 7, 유로 6에서 유로 7으로 바뀌면서 이게 달라지는 거는 크게는 이게 배출가스 규제에 머물렀었잖아요. 네. 사실 배출가스 규제 같은 경우는 더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존의 내연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로 범위를 대폭 늘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아하실 거예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배출가스를 갖다 배출을 안 하는데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도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는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밟으면은 타이어의 분진, 아, 브레이크 그거를, 분진 이것까지도 예.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뭘 규제하겠다는 얘기냐면 배터리의 수명을 갖다가 네. 이 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 두 개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은 훨씬 더 강화가 됐어요. 새로운 오염물질 규제가 추가가 됐거든요. 네. 과거에는 뭐 이산화탄소 정도만 규제를 했었는데 암모니아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메테인 등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보통 그 여겨지는 것들은 전부 다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배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5년에 10만 킬로였는데 네. 이제는 10년에 20만 킬로. 그러니까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무조건 이 배출가스 규제를 갖다가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감당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내연차들이 더 이상 내연차 가지고 과연 이게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쉽지 않아요. 5년에 10만 킬로미터면 어떻게든지 좀 맞춰보겠는데 예. 이게 10년에 20만 킬로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의지는 어느 정도 확고하다. 빨리 내연차를 갖다가 전기차로 그 패러다임 전환을 시키겠다는 네. 의지가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배터리 성능 요건이 추가됐다는 건데 5년에 10만 킬로까지는 SOH가 80%를 유지를 돼야 되고요. 8년에 16만 킬로미터는 SOH가 72%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 SOH가 도대체 뭐지 이런 걸 거예요. 네.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배터리가 맨 처음에 출고될 때 성능이 100%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SOH가 80%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능이 8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는 배터리 성능이 점점 떨어지더라도 80% 성능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8년에 16만 킬로 때까지는 72.2%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휴대폰 이제 써본 사람들 보통 알잖아요. 많이 쓰고 막 이러면 이게 배터리가 금방 닳죠. 한 1년 예, 정도만 지나도 막 성능이 점점 예. 주는 걸 피부로 느끼시죠? 그만큼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얘기고요. 사실은 전기차의 배터리 경우는 일반적으로 SOH가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행거리가 크게 줄어들어서 교체 어떤 인계점으로 여겨지기도 사실은 합니다. 네. 어쨌든
이 SOH를 갖다가 이 규정을 둬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유로 7의 그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 배터리 쪽 성능 규제 그렇죠. 부분인데 네네네. 이게 결국 K 배터리에 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입니다. 예. 네. 어떤 영향이 또 있을지 그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아이오닉 5가 60만 킬로를 뛰었는데 네. 배터리 SOH가 뭐 82.87%였다. 그다음에 요 근래에 또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거는 GV60 있잖아요. 예. 그게 60만 킬로를 뛰었는데 SOH가 98%예요. 97.7%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의 SOH가 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네. 문제는 이제 중국이 채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이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SOH 규정이 준수가 되면은 과연 LFP 배터리가 이런 어떤 규정을 갖다가 준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LFP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밀도가 낮고 저온 특성이 낮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성이 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수명이 굉장히 길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 LFP 배터리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파워뱅크용으로 나온 거예요. 파워뱅크가 뭐냐면은 결국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큰 보조 배터리, 가령 뭐 캠핑이라든지 차박할 때 그 보조 전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LFP 배터리가 이게 탄생을 한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만 해도 3원계 배터리가 너무 비쌌으니까 그래서 그 대체용으로 LFP 배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 이 실험실 환경에서는 LFP 배터리의 충방전 사이클이 한 3,000에서 4,000회 정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000회면은 한 번 충전해서 한 300km 간다고 하면 100만 킬로미터 정도를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생을 보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스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0.5시 저보호 환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C레이트라고 보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전류이라는 건데 뭔데 이 굉장히 좀 공학을 갖다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 좀 어려운 개념인데 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격 용량 대비, 그러니까 충방전 속도가 얼마나 차지하나 그 비율을 갖다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 보통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격 용량을 갖다가 그 일시라고 보통 얘기하면 보통 1시간에 충전도 1시간, 방전도 1시간 걸려서 하는 걸 갖다가 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0.5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이 아니라 충전도 2시간에 걸쳐서 완속 충전을 하고 방전도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방전시키는 거. 대신 EC는 어떻게 돼요? 이게 30분으로 줄겠죠. 그렇네요. 1시간짜리가 EC를 만약에 걸게 되게 되면은 충전도 30분, 방전도 30분 만에 즉 배터리에 고부하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의 충방전 사이클이 3,000에서 한 4,000회 정도 된다는 얘기는 0.5시 환경에서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는 정속으로 달릴 때 정속의 어떤 0.5시 환경에서 저부하 환경에서 이게 가능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전기차라는 거는 사실은 평소에는 정속이라든지 보통 그 C레이트를 좀 낮게 쓰는 편입니다. 대신 어떤 때 높게 쓰느냐. 언덕으로 올라간다거나 아, 힘을 더 써야 되니까. 가속을 해가지고 예. 추월을 한다거나 할 때. 예.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능이라든지 전력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따라서 이 그 전기차라는 거는 실험실 환경과는 굉장히 다르게 사실은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어떤 극한의 환경에 놓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가령 뭐 영하 30도에서 영상 한 40도 사이까지도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충격, 진동, 그다음에 순간적인 어떤 과부하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구실에서의 어떤 배터리 수명과 실제 환경에서의 수명은 천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0.5C 환경에서 3,000에서 4,000 정도의 어떤 충방전 사이클을 갖는다라는 게 이게 실제 환경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조금 더 센 유로 7, 7 이 네네. 규제에서 LFP 배터리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 어떤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낮은 C레이트에서 사용할 때는 2000회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 수명이 보장이 된다. 하지만 고부하 조건에서는 사이클 수명이 약 800회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비율 감소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실험실 기반의 수명 테스트 결과에서도 방정률이 0.5C에서 0.8C로 증가할 때 네. 사이클 수명이 52.9%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심지어는 4C 이상, 굉장한 고부하죠. 이 4C 이상의 고부하에서는 고부하 걸리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용량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 이외에 구조적 붕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LFP 자체, 배터리 자체가 배터리 자체의 어떤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속 방전이 아닌 전기차의 급가속처럼 고시레이트를 반복 사용할 때는 수십 사이클 내에 SOH가 급격한 감소가 발생한다. 수십 사이클 내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건 IE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들이 가령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의 LFP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들이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로 엄청나게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대라든지 서방의 기업들이 러브 전쟁의 여파로 다 러시아에 철수하면서 그 시장을 중국 전기차들이 다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안 본답니다. 네. 차라리 20년, 30년 된 유럽의 중고차라든지 그래요? 아니면 네. 현대차를 사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로서는 좋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LFP 배터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에너지密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좋은 특성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더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뭐 3,000 사이클, 4,000 사이클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몇 년 지나면은 사실은 급속히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들을 갖다가 러시아 현지 사람들은 이걸 갖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한 중국의 전기차, 기타 전기차들이 과연 유로7의 강화된 어떤 기준 자체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중국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많이 잃은 네네네. 정수력으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유로7이 되면서 그 구속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발현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LFP 배터리는 낮은 C레이트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전기차처럼 가혹한 환경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동적인 고시레이트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에서는 화학적 구조적 스트레스를 더 받아 수명 저하가 가속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프리미엄급, 볼륨급 이상의 전기차에 뭐 유럽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3원계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SOH라고 보통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배터리의 어떤 수명, 잔존 수명 자체를 갖다가 측정하는 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도화된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가 수명이 어느 정도가 남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깜한 어떤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럽에 이제 들어가는 LFP 배터리를 채용해서 유럽 시장에 팔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고도화된 BMS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 거고요. 동시에 이제 온보드 모니터링이라고 그래서 OBM 시스템 내에 사실은 현재 그 배터리의 어떤 건강 정도라든지 이런 걸 갖다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갖다 소비자와 검사기관이 어떻게 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현재로서는 뭐 테슬라 정도 네. 뭐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점점점 유로7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FP 배터리를 갖다 채용한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그거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유럽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그 배터리 여권제 같은 경우를 갖다가 강력하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가령 배터리를 원료를 만들고 배터리를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활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냐를 갖다가 보는 건데 LFP 배터리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로 배터리법과 핵심 원자재법에도 사실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결국은 그 유럽 시장에서 유로 7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률들, 규제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삼원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판세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책이나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확실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쭉 버틸 수 있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느끼는 네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K배터리 전반적인 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